예, 안녕하세요. 전 건축 지하구조물의 내진 설계 기준 및 해설과 지진 토합에 대해서 말씀드릴 청주대학교의 김동관입니다. 예, 지난 5월 22일 날 이제 건축 구조 기술사회가 이제 기술 세미나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해설이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그에 대한 해설을 제가 주로 소개를 드리고, 그 배포 자료에도 기준과 해설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의도와 편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왜 지하구조물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엔 이제 첫 번째는 저희 지필진으로서는 1번은 이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경사지에 건설되거나, 많은 분들이 이제 지하구조물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포항 지진시에도 이렇게 55개 기둥 중에 13개 기둥이 지하구조물 기둥이 전담 파괴가 되고요. 대만 하롄 지진시에도 이렇게 경사지면 이쪽이 오히려 저 경사가 낮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경사가 높은 곳에서 지하층의 파괴로 건물이 기울어져서 지금까지 안 했던 거지만 앞으로는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지금까지 설계를 해오시면서 지상구조로부터 전달되는 지진하중에 대한 지하층 구조의 설계 모호하고 이런 규정이 없고,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통합된 지하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진하중을 산정하는지 등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발표 때 말씀을 드렸지만 또 실험도 해보면 이와 같이 정적 토합 상태에서 지진이 저희가 원심 모형 실험을 해보면 한쪽에 이제 이쪽 지진 잡은 배면에 갭이 생겨서 토합이 없어지면 이제는 편토합 상태로 이 지진력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기준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지난 발표를 드렸고요. 이렇게 배면의 지반이 지하층을 지지했던, 지금까지 설계 절차에서는 이렇게 스프링을 달아서 설계를 하셔서 많은 하중을 넘기셨었는데, 그거는 이러한 실험 결과나 앞에 보여드린 그런 결과에서 비추어 보면 그렇게 옳은 가정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스프링은 달지 못하더라도 아까 박홍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이 지하 외벽 같은 경우는 정적 토합에 대해서 힘 설계를 하셨지, 여기 지금 여기 그림엔 보이지 않지만 이 다음번에 이제 음영이 되어 있는 거는 이 평행한 방향의 큰 강성이 매우 큰 지하 외벽입니다. 간혹 이제 제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시간이 또 지나지만 간혹 지하구조물의 강성이 지상구조물보다 작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이미 건축구조물은 토합을 막기 위해서 지하 외벽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많은 지진하중을 코어가 분담하고 있는데 그 코어가 코어가 연장될 뿐만 아니라 강성이 큰 지하 외벽이 있는데 그렇게 지하구조물의 강성이 작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했던 이런 스프링이 달았던 방법이 이렇게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 방법보다는 현실적으로 원래 있는 지하 외벽의 강성을 고려해서 내진 설계를 해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마지막에 지진토합 산정 방법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필진의 의도와 거기 기준에 담겨 있는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하구조물 내진 설계뿐만 아니라 이제 지반 조건 및 설계 응답 스펙트럼도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그것과 4장, 14장 그리고 지난번에 내진 설계 절차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지진통합 산정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반의 쉽게 보실 수 있고 다 아시는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5월 22일 날 비슷한 내용을 발표를 드렸었는데요. 그때와 바뀐 점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여기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들을 잘 봐주시면 좀 더 지난 세미나의 차이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쉽게 빨리 넘어가는 내용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유사한 내용들이고, 이 4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내진설계 기준 공통 적용사항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집안 증폭 계수가 매우 커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표는 그 예전 KDS 171000을 따라야 돼서 표를 바꿀 수는 없고 집안 증폭 계수를 바꿀 수는 없고 이 4.2.2에 이 문구가 있으니까 요거를 유의해서 FV를 산정하셔야지 과대한 물량이나 내진 설계 범주에 변경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넘어가고 이제 지금까지는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거나 KBC 2016에서는 지하 구조물의 내진 설계를 하면은 이 기준면 밑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한 번에 통합해서 이렇게 지하 구조물을 내진 설계를 하게 됨으로써 유연 집안 증폭 계수를 이렇게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4.2.4의 지하 구조의 영향을 고려한 집안 증폭 계수의 보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지하층의 강성과 그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증폭 계수가 적용되는지는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지하 구조물의 내진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공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이번에 이제 해설이 7월 15일 날 해설이 발간됨에 따라서 작년에 발간된 그 건축학회의 건축물의 지하구조 내진 설계 지침도 이제 2판이 곧 그 내용이 반영된 2판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항 같은 경우는 여기 해설에서 이렇게 아까 박홍규 교수님께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여기 잘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하 구조물의 중요도도 지상 구조의 수직자에 연결되는 것과 안정성을 잡은 지하 외벽 같은 경우는 지상 구조의 중요도를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진력 저항 시스템이고요. 여기서 이제 요 R값의 R계수 이제 지상 구조의 연성 상세를 적용되는 요 범위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냐면 이제 지상 구조의 하중이 요 지하 구조의 전이가 될 때 이 지하 구조에서 이제 소성 힌지가 생겨서 연성 능력이 발현되어야 되는 구간, 거기까지가 이제 지상 구조의 연성 상세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한 2배가 넘어가지고 뭐 이런 데까지 소성 힌지가 생기진 않으니까요. 여기는 이제 지하 구조의 연성 상세를 사용하시고 이제 여기만 지상 구조의 연성 상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는 이제 10 항이 새로 신설되어서 이렇게 반응 수정 계수와 시스템 초과항수, 변이 증폭 계수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반응 수정 계수 3반을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까 박홍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한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R값을 사용한다는 거는 원래는 지진이 왔을 때는 이렇게 탄성 지진 하중으로 R1에 대한 것들이 하중으로 다 오는 것을 구조물의 이제 초과 강도나 연성 상세가 잘 발현이 되면 이제 이렇게 하중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R값이 적용이 됩니다. 상부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골조가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쭉 이제 변형이 그런 하중을 이만큼의 탄성 하중을 흡수하게 되죠. 근데 지하 구조물 같은 경우는 지금 강한 지하 외벽으로 둘러쳐 있고 그 지하 외벽이 연성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른 취성 파괴가 일어나 그러한 지하 구조물에 이러한 연성 상세를 사용해서 변형을 유도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런 변형이 생기지가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하 외벽이 그냥 터져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큰 하중을 끌고 올라가다가 지하 외벽이 터져 나가면 건물이 붕괴되는 상황인데 낮은 하중으로 큰 연성 상세가 발현되지 않은 그런 상세를 써봤자 이렇게 작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괜히 하중을 낮췄다가 강한 지하 외벽에 의해서
그 작은 하중이 더 크게 작용해서 불안만 유발할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하 구조물도 그러면 R값을 동일하게 써서 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지만 이러한 거동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맞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 구조물의 반응 수정계수는 3으로 적용하고 이와 비슷한 내용은 토목 구조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대규모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연성상세 그렇게 R값을 크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과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성인지 구간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 대신 이제 지진 토합에 대해서도 R값을 적용해서 반응 수정 계수로 하중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기 하중 조합이 나와 있고요. 예, 이제 지난 발표 때 이렇게 한쪽 면에 정적 토합과 설계 지진 토합이 작용하고 다른 한쪽 면에 토합이 0인 경우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실험도 그런 게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좀 더 그런 원론적인 것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지진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정적 토합 상태로 양쪽에 지진 작용면이랑 배면에 있을 것입니다. 토합이 쭉 있다가 한쪽 면으로 이제 이렇게 지진 작용 방향으로 지진 토합 이쪽에는 부가가 되고요. 여기는 집안 관성력에 의해서 정적 토합이 소실되는 단계가 됩니다. 저희가 실험에서 보였던 것은 아주 낭창한 흙이어서 이렇게 관성력이 쉽게 소실되는 경우였지만 다양한 매우 강성이 큰 토층이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실되지 않고 이렇게 지지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그림으로 해설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집안 관성력에 의한 소실을 구하기도 쉽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관성력은 가속도 곱하기 질량을 곱해야 되는데 집안의 질량은 무한대와 가까워서 그걸 얼만큼 할 수 있을지. 그래서 5월 22일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홍 교수님께서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게 이러한 내용입니다. 소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실무적으로 유용하시도록 지난번에는 이제 여기가 없는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해설에 이렇게 여기는 해설입니다. 1, 2, 3이 이제 붙었는데 일단 정적 토합 작용의 반대면에 정적 수합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 일단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8m 또는 비슷한 깊이의 지하층 슬래브면은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 슬래브 밑이 아래에서는 이제 이만큼의 이 사다리꼴의 정적 토합을 반대면의 지지력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설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지하 구조물 전단력 관점에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프리로 되어 있는 요만큼에 대해서 잘 설계를 하시고 이 하부에 대해서는 요 힘과 지진 토합에 대해서 전단력으로 그리고 구조물의 관성력을 설계하시면 지난 세미나 때 그 정적 토합이 이 설계를 하중 물량을 증가시켰던 점을 이제 많이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내용은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가 좀 더 원론적인 내용이고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지금 좀 이제 잘 드려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진이 왔을 때 구조물의 토합이 그렇게 풍화중처럼 어떤 압력값이 정확하게 오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냥 땅이 흔들리고 집안의 변이가 건물을 미는 겁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강성이 매우 얇은 셀로판지로 외벽이 되어 있으면 그 거기에 작용하는 토합은 매우 작을 겁니다. 그리고 큰 벽체로 되어 있으면 토합은 그에 비례해서 훨씬 더 커질 거고. 그런데 많은 이제 약산식으로 저희가 토합을 계산해서 여기다 해석 모델에 넣으시다 보면 문제는 여기 이 변형이 매우 커지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거는
그냥 그 구조물을 강체로 가정해서 매우 큰 토합을 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넣으시면 해석물에 대한 이 C1과 C2가 매우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중간면을 보시면, 예, 요 상대 차이만큼만 집안의 변이가 있을 텐데, 여기도 그만큼의 집안의 변이가 있는데, A2 빼기 B만큼, 요만큼의 변이만 여기도 생길 텐데, 매우 큰 지진 토합을 구해서 해석 모델에 넣으시다 보면 C2가 매우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실제와 맞지 않죠. 그렇게 커지지도 않기도 하고, 그렇게 커지면 땅이 이제 지지를 하게 됩니다. 흙이 지지를 하게 돼서, 이제 요 3항은 여기가 더 크면, 이렇게 간략식으로 계산된 이런 지진 토합에 의한 변이가 매우 커서 집안의 변이보다 크면, 이렇게 4m, 이제 지하 1층이죠. 하부에는 이렇게 집안 스프링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변이적합 설계와도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이따 지진 토합을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진 토합보다는 중요한 건 집안의 변이입니다. 집안의 변이를 얼만큼 정확하게 구해내느냐가 합리적인 설계를 하는 방법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따 설명드리지만 좀 이따 소개드릴 응답변이법의 단일 코사인법이나 이중 코사인 방법은 이건 약산식이에요. 다층 집안에 그거를 약산식으로 정하는 건데,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서 지하 구조물이 깊은 경우에는 유한요소 해석이나 부지응답 해석 등 정밀한 방법을 사용하시고, 제가 이따가는 예전에 소개해드리지 않은 유한요소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진토합 산정 기준면도 이제 평지와 가까운 대지에 대해서는 지표면부터 지하 구조의 바닥 등 3m까지 깊이가 5m 이내인 경우에는 설계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등가 정적 토합 방법이고요. 등가 정적 토합 방법은 이렇게 지하층이 지표면으로부터 기반함까지 토사의 깊이가 15m 이내이고, 지하 구조물이 저면의 깊이가 토사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는 10m 이내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경우입니다. 지하층이 토사 안에서 이렇게 떠 있는 경우라서 지하층의 강성이 발현될 수 없고, 이렇게 그냥 지진의 크기에 비례해서 이 정적 토합과 유사한 분포로, 삼각형의 분포로 토합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근데 이제 지하층의 깊이가 깊지 않고 평지 또는 평지에 가까운 대지에 건설되는 건물에만 이것들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뭐 단차가 크거나 그럴 때는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등가 정적법의 이제 방법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응답 변이법인데요. 응답 변이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변이를 잘 구하시고 스프링을 달아서 해석을 하는 게 원래 응답 변이법입니다. 여기에 배면에 지지력을 보는지 보지 않는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시면 되는데, 이따가 토합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구조를 고려한 지진 해석 및 내진 설계 방법에서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하중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예. 깊은 지하 구조에서 지진 토합 작용 반대면에 집안의 횡 지지력과 토합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말씀드린 그럼 8m 이하에서 정적 토합을 볼 수 있고, 4m 이하에서는 그 변이가 매우 크게 나오면 그에 대한 지지력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설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이적합 내진 설계가 이제 14.6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간략한 소개 방법이고,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지하 구조물의 강성이 약해서 지하 구조물이 흙과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지하 구조물을 통해서 하중이 다 흙에 접하게 되기 때문에 하중이 쉽게 전이가 되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저희가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안 했던 그런 개념과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하 구조물의 강성이 작아서 큰 변이가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내령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박스형의 저희가 강성이 큰 건 이 변이를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 여섯 단계의 절차로 이제 변이적합 내진 설계 방법에 대해서 해설에 적혀 있습니다. 지진 시 예상되는 집안의 상대 횡변이, 그러니까 여기 기초서부터 요만큼의 변이를 이제 최소 2계층, 최상층을 포함한 최소 2계층을 강제 변이로 입력해서 지진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지진이 왔을 때 지하 구조물이 같이 집안과 같이 움직인다는 아이디어고요. 그런데 저희가 해보시게 되면 집안의 변이가 매우 작지만 지하 구조물의 강성이 매우 크면 그에 비례해서 매우 큰 힘이 작용합니다. 그건 역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그러한 지하 구조물이 버텨줘서 설계를 하는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 횡변이에 대한 횡변이를 줘서 해석한 것에 대해서 반응 수정계수 3을 적용해서 내진 설계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상 구조물부터 지하 구조물에 전이된 수평력, 그러니까 다양한 수평력들이 관성력, 정적도합, 지진토합 등이 여기 이제 집안과 함께 거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온 하중이 다 이쪽 이제 집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 밑에 대해서는 검토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요 같이 움직인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여기 이 상부층에는 여러 가지 갭이 생길 수도 있고 저희가 여러 손상이나 그런 것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4m 또는 비슷한 깊이의 지하층 슬래브면 이제 지하 1계층이죠. 지하 1계층에 대해서는 이제 이 편심토합으로 설계를 하도록, 요만큼에 대해서는 안전을 확보하고 그 밑에에 대해서는 변이적합 설계로 하도록 그렇게 4번 항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경사지에는 또 사용할 수 없고 완만한 경사지에서도 높이 차이에 의한 편심토합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6번의 변이적합 내진 설계는 이렇게 보시면 지하 구조물이 흙과 같이 거동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하 구조물의 강성이 크면 지하 구조물의 강성이 커서 집안 증폭 개수를 줄였던 그런 보정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같이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6번 항은 그러한 내용으로 집안 증폭 개수의 보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또 이제 설계 유연성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조금 이따 그냥 간략한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 방향별로 좁고 긴 방향 이제 구조물 같은 경우 강성이 큰 곳은 그냥 아까 소개하셨던 기본적인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강성이 약한 거는 변이적합 설계로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꼭 이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성토 집안의 경우 집안의 지지력을 안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다른 지하 구조와 인접한 경우에는 지하 구조의 상호적인 토사 조건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를 계산할 때는 당연히 지표면 위로 계산을 하셔서 안전하게 하셔야 되고, 풍화중도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 흙이 이렇게 묶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14.6에도 다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대면의 횡 지지력이 오늘 말씀드리는 주요 내용 중에 하나고, 변이적합 내진 설계도 이제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원래 이렇게 발표 자료를 만든 건 아니고 아마 이 컴퓨터에 이 폰트가 없어서 이렇게 글자가 다 깨져 있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단계에 의한 해석도 이미 기준에 6.4.2의 2단계에 의한 해석이 있고요. 이것도 이따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지표면 고정으로 해석을 하신 다음에 반력을 반응수정계수 3을 보정해서 이렇게 입력하시는 방법들로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뚝에 대해서도 해설에 지난번보다 파란색과 같이 집안응동식 말뚝의 파괴에 의한 과도한 기초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밀착 시공을 해야 된다. 말뚝은 항상 이제 밀착 시공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물의 지하 구조는 강한 횡지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횡하중을 박스 형태 외벽이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구조 해석상으로는 간혹 이렇게 인발이 이쪽에서 이제 하중이 오면 여기서 인발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는데 이쪽에 이제 마찰 저항이 있기 때문에 토합이 흙이 누를 뿐만 아니라 인발이 생긴 것에 대해서 마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발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해설에 적혀 있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지상 구조의 주요 수직재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어떠한 지하 외벽이 구조물 전체의 안정성이나 인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해당 벽체의 영역 구조의 파괴를 허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상 구조의 주요 수직계가 외벽에 면하거나 인명 안전에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안전하게 설계를 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전체 해석 모델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런 질의들도 있으셔서 그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흐름도입니다. 지상구조물의 설계 개수 및 중요도 개수는 지금까지 다 고려를 하셨었고요. 지하구조물의 설계 개수 및 중요도 개수, 지하구조물 설계에서 R값은 3이고 중요도는 영역에 따라 다르게 되겠고, 예, 유효 지반 가속도와 지반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진 토합을 구하시고, 지진 토합에 그러니까 지반을 이렇게 하시면 이제 지반의 변이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지진 토합을 구하시고 지진 토합에 의한 지하 구조물의 변형을 구하셔서 그러면은 이제 4장에 있는 유효지반 증폭계수와 설계 응답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유효지반 증폭계수가 이제 증폭계수가 꼭 단일하진 않다는 거죠. 물론 여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꼭 하시진 않아도 되고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지하 구조물을 내진 설계를 하고 그 강성을 보겠다는 게 이 기준까지 안 했다가 그걸 보면 그에 따라서 이제 설계 개수도 지반의 영향도 지반에 의한 상부 구조물 지진 하중의 영향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흐름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구조물 지진 해석 내진 설계, 지하 구조물 지진 해석 내진 설계에서 이와 같이 지난번에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전체 해석 모델, 이거는 해석 방법입니다. 전체 해석 모델, 통합 간략 모델, 2단계 해석 모델이 있고 전체 해석 모델은 이런 방법이 될 수 있죠. 실제로는 이 영역별로 R값을 다르게 이제 프로그램이 지원해주면 그냥 이런 고민이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냥 하면 되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영역별로 상부 구조물과 하부 구조물의 R값을 다르게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요런 근사 해석 방법을 지난번에 제시를 드렸고요. 이 방법은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전체 해석 모델은 반응 수정 계수 이제 5면은 5 그렇게 해석 모델을 만들게 되고 저희가 지진 하중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가속도를 바꿀 수는 없고 그러면 요 지하층 하부에 요 R 나누기 3 빼기 1배의 질량을 추가로 부여해 가지고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이제 근사 해석법을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력학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질량을 추가하면 이제 구조물 주기가 바뀌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여기는 매우 단주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응답 스펙트럼 상에서 주기가 늘어나면 가속도가 늘어나는데 그에 비례해서 하중도 이렇게 질량을 추가하면 주기가 늘어나지만 가속도도 추가로 크게 가속도도 큰 쪽으로 증가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안전 측의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이 구분된 반응 수정 계수를 지원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그나마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4.6.6에 있는 그런 지하 구조물의 횡하중을
지진과 평행한 외벽이 다 저항을 한다.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통합 간량 모델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의 뜻은 뭐냐면 통합은 이제 이렇게 상부 구조랑 하부 구조를 이제 통합해서 모델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간량 모델은 이렇게 지하 외벽만 모델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부 구조랑 이제 지하 벽체는 리지드 다이프럼을 연결하게 되면 이런 것과 관련된 조항도 있는데 이런 해석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아주 기여도가 낮은 이러한 프레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할 필요 없고 14.6의 6항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이게 반영된 해석 모델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랬을 경우에도 R값의 차이가 있어서 좀 문제이긴 하지만 상부 구조물은 그냥 R5로 해서 여기까지 다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하부를 검토하실 때도 기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 조합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를 경우에 이제 하부 시스템 설계는 하부 시스템 설계에서 적용해야 하고 이렇게 상부에서 넘어온 거는 증가시켜야 된다. 그렇지만 원래는 요 지필진이 친절하시게도 단 지하 구조물은 이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증가시킬 필요 없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지하 구조물이 아닌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기를 할 때 다르게 하되 여기를 이제 3으로 요 밑면 전단력을 3을 곱해서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시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냥 지표면 이상은 R5로 하시고 R5면 R5가 되고 여기는 R3에 대한 값을 그대로 하시면 그나마 좀 안전축으로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해석 모델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에 이제 14.6의 3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분리 모델입니다. 저희가 진짜 대규모 통합 주차장이 있는 주동이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하나의 큰 지하 구조와 여러 개의 지상층 구조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실제로도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죠. 각 주동을 다르게 모델링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이제 집안 스프링을 다시죠. 이것도 모든 수생에 설치하시거나 이거는 설계자 의도에 따라서 하신 다음에 요거를 각 지하층 해석 모델에다가 넣으셔가지고 이제 독립된 구조로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여기서 나온 반력을 이렇게 3분의 R배의 하중을 적용해서 이 전체를 검토하시면 되는데 이 강성이 매우 커가지고 큰 영향은 별로 없었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시던 방법에 여기만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동이 많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합력에 따라서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서 SRSS를 하시거나 혹은 합력으로 검토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하 구조물의 세 가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등을 소개를 드렸고, 그것들은 이제 실무적인 것들은 이따가 부회장님들께서 더 말씀 주시고 저는 지진토합 산정 방법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지난번에는 발표를 안 드렸던 건데 아마 지진토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셔서 지금 중구난방이긴 한데 이거를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등가정적법의 시간 이력 해석법은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응답변이법 같은 경우도 집안 변이를 산정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구조물 강성을 어떻게 고려하느냐. 응답변이법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풍화중처럼 토합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집안 변이와 스프링을 어떻게 조합해서 설계를 하느냐인데 꼭 이렇게 이 강체로 가정하셔가지고 나온 평대 변이를 바로 지진 토합으로 적용하시면 좋지만 이게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 수평행으로 다양한 설계 방법이 있으실 수 있어요. 집안 변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으실 수 있고 구조물의 강성을 고려해가지고 다양한 토합을 적용하거나 부재 내력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확장돼가지고 강성이 작은 지하 구조물은 이제 변이적합 내진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분류를 잘 보시고 이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요것만이, 물론 이제 꼭 요것만이 그 답은 아니고 요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안 변이를 구하는 걸, 등가정적법은 이렇게 되는 건 아까 소개를 드렸었고요. 응답변이법을 다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집안의 변이를 구해가지고 구조물에 이제 스프링을 달아가지고, 주로 이제 토목 구조물에 많이 적용됐던 방법이고, 토목 구조물은 이렇게 배면에 스프링도 많이 보십니다. 근데 저희는 다양한 이유에, 특히 상부 구조물도 있고 지표면 위에 올라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배면에 스프링을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스프링을 달아서 변이를 가력하는 게 이렇게 정확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집안 반력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관용적인 방법과 2차원 요인요소 해석 방법이 있는데, 제하구조물 내지설계 지침에서는 이렇게 전단파 속도, 그리고 그에 따른 전단탕성계수, 탄성계수, 그에 따라서 요 지표면으로부터 3분의 1 위치, 중앙부 3분의 2 위치에 따라서 반력계수를 제가 구해서 넣긴 했는데, 이게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시고 직접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꼭 이렇게 제 것만 너무 보셔서 이렇게 모든 책임을 저한테 주시지 말고 직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응답변이법의 집안의 변이를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아까 서재는 지방공학 하시는 분들은 집안도 질량이 있고 강성이 있는 구조물로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스펙트럼을 뭘 쓰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스펙트럼은 만약에 이런 땅이 있다고 보시면, 이런 땅이 봤으면 이 지표면부터 집안 분류가 만약에 S4다. S4이면 그거를 S4 스펙트럼으로 이 변이를 구하는 건가요? 그렇게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S4의 영향은 이 지표면 위에 S4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집안의 변이는 안반까지의 지진 운동으로 구하는 거라, S1으로 안반을 기준으로 된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에 대한 집안의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주기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가속도를 구할 수도 있고, 이것들을 이렇게 환산하게 되면 집안의 주기를 구해서 변이를 구하고, 이 변이를 바탕으로 이제 단일 코사인 방법이나 이중 코사인 방법으로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되게 크게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S4니까 S4 스펙트럼으로 이 값을 넣으시다 보면 그 증폭계수가 다 반영된 걸 하면 뭐 한 1.5배, 2배까지 되는 그런 변이가 나오시면 시작이 잘못되면 또 전체 흐름이 이제 다 안 좋게 가겠죠. 그래서 지진 토합을 구하시는 것, 응답변이법에서 S1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집안의 변이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단일 코사인 방법과 이제 다층 집안에 대해서는 이중 코사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기준 해설에 유한요소 해석과 부지응답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드릴 거는 이 두 개 말고 유한요소 해석 방법을 또 추천드리려고 왔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층 집안이 있으면 이제 되게 애매하시죠. 왜냐하면은 이 단일 코사인 방법을 하려면 이렇게 평균 전답파 속도를 얼만큼 봐야 되는지, 이중 코사인 방법을 하면 얼만큼 잘라야 되는지, 이것들이 모호합니다. 이렇게 다층 집안이면 모호한데, 원래는 이것에 대해서는 집안 지진공학에서는 이렇게 증폭 함수를 구해가지고 집안의 거동을 면밀하게 보는 게 원래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에 대해서 소일 칼럼이라고 있습니다. 흙 기둥인데, 소일 칼럼이 뭐냐면 이렇게 흙을 모델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젠 프로그램을 제가 모델링을 한 거고요. 이거 모델링 하실 때는 전단파 속도를 전단 탄성 계수로 환산하시고, 이 전단 탄성 계수는 푸아송비로 탄성 계수로 환산하셔서 모델링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층 집안에 대해서도 유한요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뭐 여러 논문이나 검증을 해보면 이런 집안응답 해석의 이 증폭 함수, 뭐 발생 그거는 다릅니다. 이론은 조금 다른데 이 집안응답 해석의 증폭 함수랑 유한요소 해석이랑 뭐 똑같습니다. 오차가 1%니까 똑같이 변이를 구하실 수 있고 이렇게 모델링을 하실 수 있고 여기다가 밑바닥에다가 그러면은 S1 스펙트럼에다 응답 스펙트럼 넣으시면 그래서 응답 스펙트럼 하시면 집안 변이 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훨씬 정확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은 이렇게 실제와 맞지 않은 이렇게 통통한 변이들이 유발이 되면 좀 실제와 맞지 않은 토합들까지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가게 돼서 오늘 이렇게 유한요소 해석으로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응답변이법은 아까 나눠드린 분류에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강체로 가정하셔가지고 집안 스프링에다가 요 변이를 넣으셔가지고 토압을 바로 구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에 대해서 지난번 세미나 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토층에 대해서 뭐 이거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르시겠죠. 이렇게 여기는 170으로 보시고 요 식을 사용해서 구간별 평균 전납파 속도 2개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은 이중 코사인 방법을 사용하시면 이런 이중 코사인 방법은 이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그 뭐랄까 간략식이어서 정확한 편이긴 한데 이 다층 집안의 거동을 모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따가 소개를 드릴 텐데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 토층에 해당되는 집안 반력 개수를 곱하시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의 톱니바퀴와 유사한 토합이 계산이 됩니다. 좀 생긴 게 이상해요. 여기가 뭐 하부가 더 커지기도 하고 변이는 작은데 집안 반력 개수가 크니까. 근데 실제로는 원래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변이가 원래는 더 작아야 돼요. 왜냐하면 더 강성이 이렇게 더 강체인 집안이 있기 때문에 변이가 이렇게 선형으로 원래는 되지 않는데 이중 코사인 방법을 적용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크게 나온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값이 크기 때문에 여기가 어쩔 수 없이 커져요. 그런데 제가 이 실제 프로젝트에서 이제 다른 연구에서 하다 보면 집안의 변이는 이렇게 이중 코사인 방법의 분포보다는 이렇게 해서 지표면 위쪽에서 큰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소개해드린 유한요소 해석도 요 밑에 쪽은 요 강성이 크기 때문에 요 밑에 쪽은 변형이 크지 않고 지표면으로 많이 가는 이러한 변형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중 코사인 방법을 적용하다 보면 이러한 분포를 어쩔 수 없이 적용하다 보니까 여기가 커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여기는 실제로는 변형이 엄청 작습니다. 요거의 상대 변형이 50분의 1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요 빨간색의 변형과 이 반력 개수를 곱하면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중 코사인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는 변형을 더 크게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이 큰 스프링을 곱해서 큰 토합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중 코사인 방법이 간략하고 안전측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정확한 방법은 아니고 유한요소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분류표에 보시면 지하층의 강성을 고려해서 지하 구조물의 강성을 고려해서 토합을 구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방법은 집안의 변이 이 지하층의 강성을 강체로 가정해가지고 토합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밀면 이렇게 지하 외벽에 변형이 생기죠. 저희가 다 구조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런 변형을 구하시는 분들인데 수월하게 하시려고 하셔다 그러지만 이거를 지하 외벽 하나만 모델링 하시고 여기다 스프링을 달아서 변이를 주시면 뭐 상하부를 강체로 고정하시더라도 요 변형이 이 스프링과 구조물의 변형이 고려됐기 때문에 토합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석 모델을 하시면 한 20%에서 30% 토합이 줄어들어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 해석에 의한 지진 토합. 이제 요거는 여기 상하부를 슬래브가 있다고, 이 방법은 전체가 다 막혀 있다고 해서 구해진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상하부와 요 경계면에 슬래브와 지하 외벽이 막고 있다고 해서 구한 방법이고, 이 방법은 그냥 전체 박스를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플레이트로 모델링을 하셔가지고 여기다 스프링을 다 달아서 그 다음에 변이를 가하시면 당연히 여기에 변형이 다 누적돼서 여기에 반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래 이게 가장 정확한 지진 토합 방법이에요. 그런데 물론 귀찮으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진 토합이 뭐 그렇게 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편한 방법들을,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다가 이렇게 구분을 해드렸으니까 좀 잘 상황에 맞게 꼭 요것만 사용하시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 맞게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이적합 내진설 아까 소개시켜드린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 예제도 그렇고, 근데 또 지나다니다 보면 판상형 아파트 등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하층의 깊이가 낮아서 이렇게 지진 토합이 크게 걸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이 배면의 관성력에 의해서 이제 지지력이 소실되면 문제는 큰 정적 토합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면에 비해 여기가 이 면이 아주 작기 때문에 물량의 증가나 여러 가지 고려 대상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원래 아까 소개드렸듯이 원래 내진 설계를 안 하셨던 그런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그냥 이 지하 외벽이 이 지하 구조물이 집안과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하시면 구하신 집안의 변이를 여기다가 강제로 가력하시면 이렇게 구조 해석이 됩니다. 여기다가 R값 R3을 적용하셔서 이렇게 이제 전단력과 휠모멘트로 설계를 하시면, 그럼 이 변이에 대해서 하중을 전체를 다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하중을 계속 더해가지고 건물을 뚱뚱하고 짱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변이만 놓고 변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만 이제 안전을 위해서 지표면부터 깊이 4m까지는 하지 않고요. 4m 아래 지반에서 지하 구조를 통해서 인접 지반으로 하중이 다 지중 수평력이 전이되는 것으로, 그러면 요 밑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반과 구조물 변형의 적합성을 고려해갖고 불필요한 구조 설계를 방지하는 거죠. 왜냐면은 예전에 안 하셨던 그러한 내용과 같이, 그리고 여기는 너무 약해서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굳이 얘를 하중을 더 태우고 건물을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들이 변이적합 내진 설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간략하게 오늘 말씀드린 것을 구분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보완하고 해설에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지하 구조물에 대한 해석 방법으로는 전체 해석 모델 방법이 있고, 이때는 근사 해석으로 질량을 추가하는 방법들, 그리고 통합 관량 모델, 2단계 해석 모델이 있고, 2단계 해석 모델은 지금까지 하셨던 방법들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R값을 구분해서 하시면 이런 거 필요 없으시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기준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14.6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집안의 변이를 구하는 방법이 단일 코사인 방법, 이중 코사인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지만, 그거 말고 다층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유한요소 해석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증폭함수를 통해서 검증을 하셔야 되지만, 제 논문을 참고로 인용을 하시거나 그래서 이렇게 유한요소 해석으로도 하시면 집안의 변이를 좀 더 정확하게, 왜냐하면 여기서 이 통통한 이런 방법들이 나중에는 불합리한 설계와 검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좀 정확한 것들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한요소 해석 방법을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지하 구조의 변형을 고려하면 지진 토합이 저감된다.
꼭 그렇게 PZ 값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PZ 값을 한다는 게 응답변이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진작용 반대면의 지표면에서 8m 아래의 정적 지진 도합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게 이 두 가지 4번, 5번이 아마 지난 5월 22일과 세미나에서 보완된 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죠. 5번, 6번이죠. 변이적합 내진 설계로 4번, 5번과 6번이 지난 세미나에서 보완된 예정.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 교수님께서 한 5분 정도 까먹으셨는데 우리 제자이신 김동관 교수님께서 회복을 다 하셨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